아빠, 우리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간대요. 이제 다시는 못 와요. 아들의 첫 번째 기일, 묘지를 찾은 박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동상으로 튼 손으로 묘비를 닦고 있는 남자아이, 포대기로 엎인 아기,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오빠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는 여자아이. 이 낯선 새 아이들의 눈매는 9년 전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들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경기도 외곽 공원묘지에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묘역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재빨리 뒷문을 열었어요. 검은 코트 차림의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온건설 회장 박병철, 올해 72였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묘역 안쪽으로 걸었어요. 발밑에 눈이 뽀드득 밟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비가 나란히 두 개 서 있었어요. 하나는 아들 건호의 묘비였습니다. 그 옆은 아내의 묘비였어요. 회장은 아내 묘비 위에 쌓인 눈을 장갑 낀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왔소. 낮은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석 달을 못 버텼습니다. 원래 심장이 약했어요. 아들 소식을 듣고 쓰러진 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회장은 아내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묘비 앞으로 옮겨 섰어요. 건호야, 아버지 왔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28 외아들이 원고 뭉치를 들고 서재에 들어왔었죠. 아버지,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회장은 그 원고를 책상에서 던져버렸어요. 소설? 그딴 걸 해서 뭐하게. 쓸모없는 놈. 당장 나가. 건우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한 장씩 주워 담았습니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그걸 지켜봤어요. 건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면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신보다 먼저 갈 줄 알았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을 겁니다. 아들 손잡고 서점 구경이라도 한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회장님, 몸 상하십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전무였습니다. 40년 지기 중마고우이자 가온건설의 2인자였죠. 그가 큰 우산을 펼쳐 회장 머리 위로 받쳐들었어요. 자기는 눈을 맞으면서요. 평생을 그렇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 회장은 묘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최 전무는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 오늘도 왔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맑고 가느다란 아이 목소리였어요. 묘비 뒤쪽에서 들려온 겁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아빠, 봄이 기침이 아직 안 나았어요. 이슬이는 자꾸 열이 나고요. 근데 이모가 병원은 안 데려가줘요. 회장이 천천히 묘비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8살쯤 된 남자아이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등에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갓 돌을 넘긴 듯한 아기였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쳐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터진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입고 있는 건 외투라고 하기엔 너무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죠.
그 옆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겁에 질린 듯 오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렸어요. 남자아이가 등을 살짝 들썩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남자아이의 손에 꽂혔어요. 아이는 왼손에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쓸 때마다 검지마디가 까딱까딱 움직였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버릇. 박 회장 자신이 평생 가지고 살아온 습관이었어요. 아들 건우도 어릴 때부터 똑같았어요. 의사가 유전이라고 했었죠. 박 씨 집안 남자들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 버릇이 저 아이한테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 쓴 종이를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늘이가.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글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어린 시절 건우의 글씨와 너무 똑같았어요. 그때 등에 업힌 아기가 더 크게 칭얼거렸습니다. 봄이야, 이슬이 좀 달래봐. 남자아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봄이라 불린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 등을 두드렸습니다. 6살짜리가 갓난아기를 업고 달래는 모습이었어요. 남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번 쓰다듬더니 중얼거렸어요. 아빠, 우리 내일 미국 가요. 박 회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입양이요. 이제 다시는 못 와요. 아이의 목소리는 덤덤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가 울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미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박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남자아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동생들을 등 뒤로 밀어 넣었어요.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8살짜리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누구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 이름이 뭐니? 왜요? 왜 그걸 물어보는데요? 제발 한 번만 말해다오. 아이가 한참을 박 회장 얼굴을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박건호요. 우리 아빠 이름은 박건호예요. 박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최 전무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 가자. 봄이가 불안한 듯 오빠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늘이라 불린 남자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를 업은 봄이의 어깨를 감싸며 묘지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새 아이의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6살이 업은 아기, 빨갛게 얼어붙은 맨손. 회장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왼손 검지의 버릇, 글씨체, 박건호라는 이름. 저 아이는 건호의 아이였어요. 회장이 돌아서며 최 전무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 아이들 당장 조사해. 당장? 최 전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새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금세 하얗게 덮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동상으로 터진 손, 포대기에 엎인 아기, 빨갛게 얼어붙은 맨손, 그리고 왼손 검지를 까닥이던 그 버릇. 눈을 떠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받은 건 최 전무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도착했어요.
넥타이까지 메고 온 걸 보면 잠을 자다 온 건 아니었습니다. 최 전무도 밤을 새운 모양이었어요. 조사 결과를 말해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 전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만큼을 모은 거였죠.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됐고, 빨리 말해. 최 전무가 서류를 펼쳤어요. 아드님께서는 집을 나가신 뒤 인천 쪽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건설 현장이라고? 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시고 새벽에는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월세방에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최 전무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월세방이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 좁은 방 한쪽에 아이들 이불 세 채가 나란히 깔려 있었습니다. 반대쪽 구석에는 원고지가 쌓여 있었어요. 건우는 그 방에서도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은 언제 했어? 집을 나가신 이듬해입니다. 상대는 보육원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민정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출신? 그 말에 박 회장의 입술이 굳었어요. 건우가 왜 알리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알렸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이는 셋입니다. 장남 하늘이가 올해 8살, 둘째 보미가 6살, 그리고 막내 이슬이가 갓 돌을 넘겼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막내가 돌이라고. 네. 며느리 민정 씨가 출산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잠깐. 건우는 어떻게 된 거야? 정확히 말해봐. 최 전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1년 전입니다. 인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하셨습니다. 안전장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사고사? 그 단어가 박 회장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쓰러지셨죠. 최 전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이 떠올랐어요. 원래 심장이 약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건강이 계속 나빠졌죠.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 거실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을 못 버텼어요. 박 회장은 몇 달 사이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 사이 손주 셋이 세상에 남겨진 줄도 모르고요. 아이들은 누가 맡았어? 민정 씨의 동생 정혜라는 사람입니다. 최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정혜라는 여자가 문제입니다. 아드님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한 뒤 전액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뭐라고? 그뿐이 아닙니다. 최 전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혜가 빚에 쫓기자 아이들을 입양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맡겼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하기엔 제대로 된 곳이 아니에요. 사실상 해외 입양을 중개하는 곳입니다. 이웃 주민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웃 주민들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이 끼니를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둘째 보미가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병원 한번 데려간 적이 없다고 해요. 큰아이 하늘이가 동생들 밥을 챙기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합니다. 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찻잔이 덜그럭 흔들렸습니다. 보험금 3억을 가져가고도 애들을 굶겼다고? 네. 그리고 빚이 불어나자 아이들을 불법으로 해외 입양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핏줄이 터질 것 같은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 간다고 한 거야? 네. 내일 오전 10시 출국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 돌려. 당장 그 고아원으로 간다. 최 전무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박 회장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건호의 월세방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벽에 붙은 아이들 그림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었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아직 이슬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림 모양이었어요. 그림 위에 비뚤비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운전석의 기사도 조수석의 최 전무도 모르게요.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좁은 반지하에서 새벽마다 배달을 뛰면서 그래도 아이들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살았구나.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 전무가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새벽에 아이들이 고아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아원 측에서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밟아. 최대한 빨리 가.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겨우 찾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의 최 전무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속 아이들 사진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는 눈 덮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 아이들이 묘지를 다녀온 뒤 고아원에 돌아오자 원장이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원장실 청소 좀 해라. 내일 손님이 오신다. 내일 손님이라면 입양 서류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겠죠. 하늘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은 좁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서류 캐비닛 하나. 하늘이는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맨 위에 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3장이었어요. 3장 모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하늘이 이름과 함께 미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서류에는 봄이 이름 옆에 호주, 세 번째 서류에는 이슬이 이름 옆에 캐나다. 하늘이는 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셋이 같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가면 셋이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셋이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였어요. 봄이는 호주가 어딘지도 모르는 아이예요. 이슬이는 아직 말도 못하고요. 그런 애를 혼자 캐나다로 보내면 밤에 올 때 누가 등을 토닥여 주겠어요. 하늘이는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걸레를 제자리에 놓고 원장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방까지 돌아왔습니다. 봄이가 이슬이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이슬이가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슬이 배고픈가 봐. 하늘이는 대답 대신 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봄이야. 응? 우리 여기서 나갈 거야.
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가다니, 어디로? 몰라.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늘이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봄이는 글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 이름 옆에 적힌 글자가 오빠 이름 옆에 적힌 글자와 다르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일 되면 우리 다 따로 보내줘. 나는 미국, 봄이, 너는 호주, 이슬이는 캐나다. 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따로? 이슬이도? 응. 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어요. 싫어. 나 오빠랑 안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야. 하늘이가 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빠가 지켜줄게. 우리 셋이 같이 가는 거야. 하늘이는 이불 밑에 숨겨둔 보따리를 꺼냈어요. 이슬이 분유통 하나, 보온병에 따뜻한 물, 기저귀 2장, 그리고 아빠가 남긴 편지 1장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복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늘이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봄이야, 신발 신어. 소리 내면 안 돼. 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가 잠든 이슬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포대기로 단단히 묶었어요. 이슬이가 꿈틀거렸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세 남매가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하늘이가 앞장서고 봄이가 오빠 점퍼 뒷자락을 꼭 쥐고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봄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뒷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늘이가 창문을 올렸습니다. 1층 창문이라 높지는 않았어요. 하늘이가 먼저 봄이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를 업은 채 창틀을 넘었어요. 밖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어요. 봄이야, 담장 넘어야 해. 담장은 하늘이 키의 2배쯤 됐어요. 쓰레기통이 담장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쓰레기통을 밀어 담장에 붙였어요. 봄이를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봄이가 담장 위에 올라서더니 아래를 보고 겁에 질렸어요. 오빠 높아. 뛰어. 눈이 쌓여 있으니까 괜찮아. 봄이가 눈을 꼭 감고 뛰었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눈밭에 빠졌어요. 하늘이가 이슬이를 업은 채 쓰레기통 위에 올라섰습니다. 담장 위에 한 발을 올렸어요.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하늘이가 담장에서 떨어졌어요. 이슬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무릎이 돌부리에 부딪혔어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에서 이슬이가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쉿, 이슬아. 울면 안 돼. 하늘이가 등을 들썩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봄이가 달려와서 오빠를 일으켜 세웠어요. 오빠 괜찮아? 무릎을 좀 다쳤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담장 안쪽에 남아 있었어요. 떨어지면서 벗겨진 거였습니다. 다시 담장을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늘이는 한쪽은 신발, 한쪽은 양말만 신은 채 일어섰습니다. 오빠 신발. 됐어. 가자. 하늘이가 봄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형제야. 항상 같이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가 늘 해주던 말이었어요. 건우는 잠자리에서 아이들을 나란히 눕혀놓고 꼭 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언제나 함께여야 한다고요. 봄이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가 걷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뒤쪽 산길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달빛만이 눈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한 발짝 뗄 때마다
양말 신은 발에 눈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차가움이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늘아, 네가 맞이야. 동생들은 네가 지키는 거다. 아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건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하늘이는 보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등에 엎인 이슬이의 체온이 등판을 타고 전해져 왔어요. 이 온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보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오빠, 다리 아파. 조금만 더 가자. 오빠 발도 아프잖아. 보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양말을 벗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오빠 신어. 오빠 발이 더 시려워 보여.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보미가 이미 양말 한 짝을 벗어서 오빠 발 앞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의 작은 양말이었어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됐어. 보미 신어. 오빠는 괜찮아. 하늘이가 다시 보미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산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어요. 이슬이가 등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이마가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걸음을 빨리 하려는데 보미가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어요. 보미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잡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보미야, 괜찮아? 발이 아파. 발목이 삔 것 같았어요. 보미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발이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열이 오르는 아기, 앞에는 발을 삔 동생. 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보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보미가 오빠한테 기대어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눈 덮인 산길 위에 하늘이의 발자국이 찍혀갔습니다. 한쪽은 신발 자국, 한쪽은 양말 자국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하늘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셋이 함께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하늘이도 몰랐어요. 보미가 오빠 어깨에 기대어 절뚝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등에 엎인 이슬이는 칭얼거리다 지쳐 잠들었어요. 양말만 신은 하늘이의 왼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두운 윤곽이 보였습니다. 빈 비닐하우스였어요. 하늘이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바람이라도 막아줬습니다. 하늘이는 구석에 보미를 앉혔어요. 그리고 등에서 이슬이를 풀어 보미 옆에 눕혔습니다. 두 동생을 나란히 놓고 자기 점퍼를 벗어 덮어줬어요. 이슬이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아까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보따리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고아원 부엌에서 몰래 받아온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분유를 타서 이슬이 입에 대줬습니다. 이슬이가 잠결에 입을 벌렸어요.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하늘이는 그제야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말이 젖어서 발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만져봐도 느낌이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하늘이는 자기 자신보다 동생들이 먼저였어요. 젖은 양말을 벗어 짜고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 사이에 몸을 웅크려 누웠어요. 체온이라도 나눠주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빛이 비닐하우스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이가 번쩍 눈을 떴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2개, 3개. 산길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발자국 있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칠었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다시 끌려가면 내일 아침 셋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였어요. 하늘이가 보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보미야, 일어나. 빨리. 보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반쯤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와. 조용히 해야 돼. 보미의 눈이 한순간에 또렷해졌어요. 겁이 확 밀려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늘이가 이슬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포대기를 묶는 손이 떨렸어요. 이슬이가 꿈틀거리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하늘이가 재빨리 자기 장갑을 벗어 이슬이 입에 살짝 물렸어요. 이슬이가 장갑을 오물오물 빨며 진정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빠져나왔어요.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꼬맹아, 좋은 말 할 때 나와. 발자국 다 찍혀 있어.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하늘이는 보미의 손을 꽉 잡고 산길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발목이 삔 상태였어요. 절뚝거리며 겨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도 한쪽 발에 감각이 없었어요. 뛰는 게 아니라 끌려가듯 움직이는 거였죠. 오빠, 나 못 뛰어. 보미가 울먹였어요. 안 뛰어도 돼. 걸으면 돼. 멈추기만 마. 하늘이가 보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보미를 부축하며 한 걸음씩 올라갔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뒤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2개로 보이던 불빛이 3개가 됐어요. 사람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저기 움직이는 거 보여. 빨리.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보미를 부축하고 이슬이를 업고 한 발짝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작은 바위가 보였어요. 바위 뒤에 웅덩이처럼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보미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기도 이슬이를 업은 채 몸을 쑤셔 넣었습니다. 세 남매가 바위 뒤에 숨었어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하늘이가 보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 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바위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꼭 감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저 사람들한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분명히 이 근처야. 불빛이 바위 주변을 훑었어요. 하늘이는 이슬이의 등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제발 울지 마. 제발. 이슬이가 꿈틀거렸어요. 입에 물린 장갑을 뱉어내며 울음이 터지려 했습니다. 하늘이가 재빨리 이슬이를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안았어요.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이슬이 재울 때 늘 그렇게 했거든요. 이슬이가 하늘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더니 스르르 잠잠해졌습니다. 에이, 이 밤에 애들이 어디까지 갔겠어. 아래쪽 다시 뒤져보자.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불빛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바위 뒤에서 나왔어요. 보미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한마디도 안 냈습니다. 6살짜리가 울음소리를 꾹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늘이가 보미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줬습니다. 잘했어, 보미야. 너무 잘했어. 보미가 오빠 품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하늘이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산 위쪽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하늘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잡히는 거였어요. 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미야, 조금만 더 가자. 응. 보미가 코를 훌쩍이며 일어섰어요. 빈 발목을 절뚝거렸지만 오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해졌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산 반대편에서 또 다른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보낸 사설 보안팀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사라진 걸 확인한 뒤 뒷산으로 수색에 들어간 거였죠. 박 회장은 고아원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네, 회장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발자국이 금방 덮입니다. 박 회장의 손에 핏줄이 섰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헬기 띄울 수 있나? 이 눈에는 어렵습니다. 새벽이 되어 눈이 좀 잦아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라고? 애들이 이 추위에 밤새 밖에 있으란 말이야.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새벽까지 기다리라고? 애들이 이 추위에 밤새 밖에 있으란 말이야. 지금 당장 헬기 띄워. 박 회장이 호통을 쳤어요. 차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전무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출동시키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최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걱정하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박 회장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만 쥐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도하듯이요. 산 위에서는 세 남매가 눈을 맞으며 걷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거리는 아직 멀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밤새 걸었어요. 보미를 부축하고 이슬이를 업고 한 발짝씩.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양말만 신은 왼발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미도 한계였어요. 빈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더는 걸을 수 없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보였어요. 그래도 오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져가면서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슬이의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등에 엎인 아기의 이마에서 열기가 올라왔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빨리 따뜻한 곳에 데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곳이 어딘지 하늘이는 몰랐습니다. 산길이 갑자기 끊겼어요. 하늘이가 멈춰섰습니다. 앞을 내려다봤어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아래쪽은 희뿌연 안개에 덮여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왼쪽도 절벽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가파른 바위벽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어요. 하늘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올라온 산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면 아까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은 절벽, 뒤는 추격자.
8살짜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미가 오빠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오빠, 왜 멈춰? 하늘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오빠, 보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 산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발자국 있다. 위로 올라갔어.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어요. 아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둘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손전등을 들고 한 명은 밧줄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꼬맹아, 이제 갈 데 없어. 착하지? 이제 내려와.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였죠. 하늘이가 보미를 자기 등 뒤로 밀었어요. 보미가 오빠의 점퍼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뒤에 있어. 하늘이가 발밑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큰 돌이었어요. 그걸 오른손에 꽉 쥐었습니다. 동상으로 터진 손이 돌을 감쌌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멈칫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다시 웃었어요. 야, 돌 하나 들고 뭘 어쩌겠다고. 얼른 내려와. 미국 가면 좋은 엄마 아빠 만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우리 따로따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하늘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흔들었어요. 분리 입양 서류였습니다. 이거 봤어요. 나는 미국, 보미는 호주, 이슬이는 캐나다. 다 알아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 명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이 꼬맹이가 원장실을 뒤진 거야?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하늘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면 절벽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돌 던질 거예요. 하늘이의 팔이 떨리고 있었어요. 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8살짜리가 어른 남자 둘을 상대할 수 있을 리 없었죠. 보미가 오빠 등 뒤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안 떨어져. 오빠 손 꼭 잡을 거야. 보미가 하늘이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남자 한 명이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늘이가 돌을 던질 듯 팔을 들어 올렸어요. 오지 마세요. 진짜 던질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헬기 소리가 울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더니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헬기 불빛이 절벽 위를 환하게 비췄어요. 남자들이 눈을 가리며 뒷걸음쳤습니다. 뭐야, 이건?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더니 절벽 옆 빈터에 내려앉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요원 4~5명이 먼저 뛰어내려 남자 둘을 향해 달려갔어요.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붙잡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어요. 바람에 백발이 흩날렸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하늘이는 돌멩이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동생들 앞에서 비키지 않았습니다. 돌을 놓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박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세 걸음쯤 앞이었어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늘이의 왼발을 봤어요. 양말이 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보미를 봤습니다. 부어오른 발목,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오빠 등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슬이를 봤습니다. 하늘이 등에 엎인 아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이 심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지팡이를 놓았어요. 눈밭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벗었어요. 검은 코트를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발에 감아라. 피가 나고 있구나.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코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돌멩이를 쥔 채 박 회장을 노려봤어요. 누구세요? 왜 자꾸 따라와요? 박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 하늘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같은 거 없어요. 우리한테 할아버지 없어요. 그 말이 박 회장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할아버지 같은 거 없다는 말. 아들을 쫓아낸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코트를 내려놓았어요. 눈밭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눈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맞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아빠를 내쫓은 것도 나고 내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은 것도 나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돌멩이를 쥔 손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너희들을 구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늘이의 손에서 돌멩이가 떨어졌어요. 눈 위에 툭 하고 빠졌습니다. 하늘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턱이 떨리고 어깨가 떨리고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등에서 이슬이가 칭얼거렸습니다. 보미가 오빠 뒤에서 코를 훌쩍였어요. 절벽 끝에 선 세 남매와 무릎 꿇은 노인.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만이 산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은 박 회장, 돌멩이를 떨어뜨린 채 서 있는 하늘이, 오빠 등 뒤에서 떨고 있는 보미, 등에 엎인 채 칭얼거리는 이슬이, 헬기 프로펠러 소리만이 산을 울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제발 이발부터 감싸자. 피가 멈추질 않고 있구나.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라고 했죠.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 하늘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평생 우리 지켜준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그랬어요. 꼭 돌아온다고 하고 안 돌아왔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모도 그랬어요. 잘 키워준다고 하고 밥도 안 줬어요. 봄이 아플 때 병원도 안 데려갔어요. 봄이가 오빠 등 뒤에서 흐느꼈어요.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요?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버렸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새벽마다 배달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그러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늘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8살짜리의 절규였어요. 산에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아빠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요? 아빠가 매일 편지 썼단 말이에요.
박 회장의 몸이 흔들렸어요. 무릎 꿇은 채로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 네. 아빠가 매일 밤 편지 썼어요. 할아버지한테요. 보내는 거 내가 봤어요. 근데 한 번도 답장이 안 왔어요. 한 번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편지. 건우가 9년 동안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통도요. 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피가 나는 발로 서 있는 손주가 있었어요. 내 말이 맞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내 아빠를 내쫓았다. 소설 쓰겠다는 아들한테 쓸모없다고 했다. 나가라고 했다. 하늘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찾지 않았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고 너희 셋이 세상에 남겨진 줄도 몰랐다.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고개를 떨군 박 회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 아빠한테도 너희한테도.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건지 분노를 삼키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이슬이가 등에서 크게 칭얼거렸습니다. 열 때문이었어요.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슬이가 고개를 들더니 박 회장 쪽을 봤어요. 이슬이는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다른 어른이 다가오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이와 봄이 외에는 아무도 안 안기려 했죠. 그런데 이슬이가 박 회장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어요. 하늘이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슬이가 박 회장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잡아달라는 듯이요. 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슬이의 작은 손이 박 회장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슬이가 손가락을 쥐는 방식이 건우의 아기 때와 똑같았거든요. 새끼 손가락을 먼저 감고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방식. 건우가 돌 무렵에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슬아. 박 회장이 아기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슬이가 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열로 빨개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더 꽉 쥐었어요. 봄이가 오빠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어요. 박 회장이 봄이를 봤습니다. 봄이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굶었으면 배고프다는 말부터 할까요? 박 회장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사탕 2개가 나왔어요. 회의 중에 목이 마를 때 먹으려고 넣어둔 거였죠. 박 회장이 사탕을 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봄이가 사탕을 받아들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까서 입에 넣고 하나는 오빠한테 내밀었습니다. 오빠도 먹어. 하늘이는 사탕을 받지 않았어요. 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을 봤어요. 우리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만 약속해줘요. 하늘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8살짜리 눈이 아니었어요. 동생들이랑 절대 안 떨어지게 해줘요. 셋이 같이 있게 해줘요.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따라갈게요. 박 회장은 하늘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동상으로 터진 손, 얼어붙은 발, 지친 얼굴. 이 아이가 밤새 무엇을 견뎌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8살짜리가 두 동생을 데리고 눈 덮인 산을 넘었어요. 브로커한테 쫓기면서도 돌멩이를 들고
동생들을 지켰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늘이가 박 회장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보미에게 말했어요. 보미야, 가자. 보미가 오빠 뒤에서 나왔습니다. 절뚝거리며 박 회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박 회장이 코트를 집어 보미의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보미의 몸이 코트 안에서 파묻혔어요. 박 회장이 하늘이 앞에 다시 쪼그려 앉았습니다. 발 좀 보자. 하늘이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천천히 양말 신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이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봤어요. 발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거였습니다. 자기 목도리를 풀었어요. 그걸로 하늘이의 발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아프지?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아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아플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동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박 회장이 하늘이를 안아 올리려 했어요. 하늘이가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이슬이 붙어요. 열이 많이 나요. 박 회장이 하늘이 등에서 이슬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기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슬이를 가슴에 품고 보안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원, 지금 당장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 보안요원이 뛰어왔어요. 헬기 안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보미를 담요로 감싸고 하늘이에게도 담요를 둘렀어요. 하늘이는 담요를 두른 채 보미 옆으로 갔습니다. 보미의 손을 잡았어요. 보미가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이제 안 도망가도 돼? 응, 안 도망가도 돼. 하늘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풀렸어요. 밤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지듯 힘이 빠졌습니다. 보미의 손을 잡은 채 하늘이의 고개가 스르르 떨어졌어요. 잠이 든 거였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동생들을 지킨 아이가 드디어 눈을 감은 거였어요. 박 회장이 이슬이를 안은 채 잠든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하늘이의 왼손이 보였어요. 잠든 순간에도 보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건우야, 미안하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이들, 내가 지킬게. 헬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새 남매와 박 회장을 싣고 산을 넘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헬기 안은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고열에 탈수까지 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액을 연결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박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발에 치료를 받았어요. 동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발가락을 살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 상태로 몇 시간만 더 있었으면 발가락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치료받는 내내 이슬이가 들어간 응급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보미는 오빠 옆에 앉아 오빠 점퍼 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발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열이 내린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하늘이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흘 뒤 새 남매는 박 회장의 저택으로 왔어요. 대문이 열리자 하늘이가 멈춰섰습니다. 앞마당만 해도 고아원 건물 전체보다 넓어 보였어요. 보미가 오빠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이슬이는 하늘이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밀려왔어요. 신발을 벗는데 하늘이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이 먼저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다.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았어요. 새 아이를 차례로 목욕시켰습니다. 보미가 욕조에 들어가며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빠, 물이 따뜻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걸 신기해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요. 가정부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갈비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대단한 상차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 아이한테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보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떠넣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보미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바로 먹지 않았어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반찬 하나를 슬쩍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계란말이 한 조각이었습니다. 가정부가 그 모습을 봤어요. 입을 틀어막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박 회장한테 가서 말했어요. 회장님, 큰아이가 반찬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네.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두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굶었으면. 가정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보미한테 자기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고 있었어요. 자기는 밥만 먹으면서요. 박 회장은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에 이불 세 채를 깔아줬어요. 각자 이불 하나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새 이불을 다 붙여놓았어요. 나란히 깔고 한쪽에 이슬이, 가운데에 봄이, 반대쪽에 자기가 누웠습니다. 동생들 손을 양쪽으로 꼭 쥐고요. 박 회장이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이슬이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동생들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잠이 들면 누가 동생들을 데려갈까봐 두려운 거였습니다. 박 회장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복도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이들 방 앞을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보미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알레르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심한 알레르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치료를 안 받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전담 알레르기 전문의를 붙여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2층에 있는 건호의 방 앞에 섰어요. 9년 전 아들이 나간 뒤로 한 번도 열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의자, 책장, 건호가 쓰던 연필꽂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 원고 뭉치가 꽂혀 있었어요. 박 회장이 꺼내봤습니다. 첫 장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가온. 건호가 쓰던 소설이었습니다. 미완성이었어요. 절반쯤 쓰다 만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쓰고 있던 거였겠죠. 박 회장이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건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하늘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누구 방이에요? 박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아빠 방이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책상을 보고 책장을 보고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건호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책상 위 원고 뭉치를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었습니다. 아빠 글씨. 하늘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빠 냄새나.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삼키려고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하늘이는 원고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미가 이슬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박 회장이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을 멈췄어요. 보미가 부르는 자장가는 박 회장이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건호가 아이들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였겠죠. 박 회장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그 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삶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최 전무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 장난감이었습니다. 비싼 로봇 장난감과 인형이 들어 있었죠. 아이들한테 줄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최 전무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전무가 거실로 들어가 보미 앞에 인형을 내밀었어요. 보미가 눈을 반짝이며 인형을 받으려 했습니다. 보미야, 받지 마. 하늘이가 말했어요. 보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 전무가 하늘이를 봤어요. 하늘이, 너 것도 있어. 이리 와봐. 로봇 장난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 받을 거예요. 최 전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유 없이 선물 주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최 전무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바로 다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허허, 영리한 아이로구나. 최 전무가 장난감을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박 회장에게 가서 업무 보고를 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최 전무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차에 올라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최정혜한테 전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전화를 끄는 최 전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하늘이가 보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보미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 인형 갖고 싶었는데. 나중에. 왜 아까 그 아저씨 준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최 전무가 나간 현관 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8살짜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이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느끼고 있었어요. 저 아저씨는 웃을 때 눈은 웃지 않는다는 걸요. 아이들이 저택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슬이가 열이 완전히 내린 뒤로 박 회장을 보면 웃으며 안아달라고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부엌 구경을 했어요.
알레르기 치료를 시작한 뒤로 기침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늘이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반찬을 주머니에 넣는 버릇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숟가락 뜨고 주위를 살폈어요. 누가 뺏어갈까 봐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박 회장한테는 그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잠버릇은 여전했습니다. 하늘이는 잠들 때마다 양쪽에 동생들 손을 꼭 쥐고 잤어요. 잠결에 보미가 손을 빼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동생들이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감았어요. 박 회장은 매일 밤 아이들 방 앞 복도에서 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요. 가정부가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여기가 편해. 박 회장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사실 편할 리가 없었어요. 72 노인이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게 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 숨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박 회장이 거실에서 이슬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박 회장 무릎 위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었어요. 보미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방에서 가져온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비켜. 내 조카들이 안에 있어. 내 조카들 내놔. 여자 목소리였어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보미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크레파스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모다.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였어요. 정문 앞에 기자 5-6명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혜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벌이 힘없는 이모한테서 조카를 빼앗아 갔어요. 저 집에 내 조카들이 갇혀 있어요. 정혜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코트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다 온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울먹이며 불쌍한 이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조카들 돌려줘요. 언니 유언이에요. 저보고 꼭 키워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거실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보미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었어요. 하늘이가 화장실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미야, 괜찮아. 오빠 여기 있어. 안에서 보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이가 이슬이를 가정부에게 맡기고 보미 앞을 지켰어요.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얼굴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죠. 정문 앞에 정혜가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조카를 빼앗아 간 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혜가 카메라를 의식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조카들 돌려주세요. 언니가 남긴 아이들이에요. 저한테는 그 애들밖에 없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다렸다. 정혜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표정이었어요. 기자분들 잘 오셨습니다. 박 회장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여자가 작성한 입양 포기 각서입니다.
조카 셋을 해외 브로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카메라가 정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웃 주민들의 증언 녹취록입니다. 아이들을 굶기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보험금 3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마지막으로 박 회장이 비서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어요.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었어요. 정혜가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영상이었습니다. 밥 달라고? 돈이 어디 있어? 식충이들. 이웃집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정혜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내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험금 3억을 도박으로 날리고 아이들을 각각 다른 나라로 불법 입양 보내려 한 게 사랑입니까? 정혜의 입이 벌어졌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가 나온 거였습니다. 보미가 하늘이 등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늘이가 정혜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어요. 8살짜리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정혜가 하늘이를 보며 눈물을 짜냈어요. 하늘아, 이모 왔어. 이리 와.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그날 우리한테 사탕 줬잖아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모가 사탕도 사줬지. 이모가 얼마나? 그 사탕, 우리 판돈으로 산 거죠? 정혜의 입이 굳었습니다. 아빠 보험금으로 도박하고 남은 돈으로 사탕 하나 사다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입양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정혜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카메라가 전부 자기를 향해 있었어요.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 측 법무팀이 미리 고소장을 접수해뒀던 거였어요. 아동학대와 보험금 횡령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정혜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정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만 잡지 마. 뒤에 더 큰 놈이 있어. 나한테 시킨 놈이 따로 있다고. 정혜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정혜를 차에 태워버렸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차 안에서 흐릿하게 들렸어요. 박 회장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뒤에 더 큰 놈이 있다. 나한테 시킨 놈이 따로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이가 보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보미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 회장이 두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끝났다. 이제 그 사람은 절대 못 온다. 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다. 보미가 박 회장의 품에 안겼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보미가 먼저 할아버지한테 안긴 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보미를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늘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정혜의 체포 소식이 보도됐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학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정혜가 끌려가며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뒤에 더 큰 놈이 있다. 나한테 시킨 놈이 따로 있다.
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어요. 누구일까? 정혜 같은 여자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혜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택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슬이가 박 회장 무릎 위에서 잠드는 일이 잦아졌고, 보미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며 기침이 부쩍 줄었습니다. 하늘이도 아빠 방에서 가져온 원고를 읽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정혜가 끌려가며 한 말은 박 회장의 귀를 스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던 여자가 형량을 줄여보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더 큰 놈이 있다니 도박빚 갚으라고 협박한 사채업자 이야기겠거니 싶었죠. 그날 오전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정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형량 감경 조건으로 배우를 진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 회장이 콧바람을 내쉬었어요. 사채업자 이름이라도 불었나 보지?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전무입니다. 박 회장이 멈칫했어요. 한 박자 뒤에 피식 웃었습니다. 뭐, 최전무? 정혜 그 여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군. 형량 줄여보려고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는 거야.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팀장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정혜 진술에 따르면 최 전무가 3년 전부터 정혜에게 접근했습니다. 건호 씨가 혹시라도 회장님께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진다며 정혜한테 돈을 주고 건호 씨와 회장님 사이를 끊어놓았다고 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최 전무가 왜 정혜 같은 여자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최 전무 명의의 계좌에서 정혜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총 8차례 합산 7천만 원입니다. 박 회장의 입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건이 있습니다. 편지? 건호 씨가 9년간 회장님께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늘이가 묘지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매일 편지 썼단 말이에요.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우편함에서 빼돌렸어요. 편지 뭉치가 최 전무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9년이었습니다. 건호가 9년 동안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단 한 통도 답장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전부 가로챈 사람이 40년 중마고우였어요. 만약 그 편지를 한 통이라도 받았더라면 건호를 찾아갔을 겁니다. 며느리도 만났을 거예요. 손주들 얼굴도 봤을 겁니다. 9년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건호 씨의 사고건입니다. 1년 전 추락사로 처리된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현장 CCTV를 복원했는데 사고 당일 안전장비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 회장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안전줄이 잘려 있었습니다. 칼로 자른 자국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을 관리한 업체가 최 전무의 차명 회사입니다.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USB 하나를 꺼냈어요. 건호 씨가 사고 당일 남긴 음성 파일이
건호 씨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당시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건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상해요. 안전줄이 아까랑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확인했는데 잘린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혹시 몰라서 녹음해둡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서 끊겼습니다. 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9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가 죽기 직전에 남긴 녹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 회장이 손을 내렸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뀐 거였습니다. 최 전무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오전에 해외 출장을 간다며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출장? 내가 출장 보낸 적 없어. 회장님이 맡기셨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해외 법인 자금 정리건으로요. 박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자금을 빼돌리려는 거였습니다.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법무팀, 검찰, 경찰 전부 연락해. 최 전무 출국 금지시켜.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갔어요. 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아들 기일에도 늘 곁에 있었어요. 묘지에서 우산을 받쳐주던 그 손이 아들을 죽인 손이었습니다. 건호야. 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하늘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것을 가리켰어요. 편지 뭉치였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낡은 봉투들이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수십 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쓴 편지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9년 동안 할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야. 한 통도 할아버지한테 오지 않았었다. 나쁜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챘었어. 하늘이가 편지 뭉치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읽어도 돼요? 그래. 내 아빠가 쓴 거니까. 하늘이가 맨 위에 있는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건호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아버지, 저 건호입니다. 오늘 하늘이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버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 보미가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민정이를 더 닮았어요. 이름은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배 같은 아이라서요. 하늘이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 회장이 하늘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내밀었어요. 하늘이가 그 손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박 회장의 팔에 기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에게 기댄 건요. 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깨질까 봐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빠는 한 번도 할아버지 미워한 적 없나 봐요. 편지에는 원망이 한 줄도 없었어요.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건우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그런 아이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9년의 시간이 담긴 편지 뭉치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이었어요. 최 전무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평소에 단정한 양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캐주얼한 점퍼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었죠. 눈에 띄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최 전무의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였어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출국 심사대가 코앞이었어요. 최 전무가 여권을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친구. 최 전무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검은 코트를 입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경찰 4명과 법무팀 직원 2명이 따라서 있었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출장이라며? 내가 보내지도 않은 출장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최 전무가 웃어 보였어요.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 오해? 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최정혜가 다 말했어. 네가 시킨 거라고. 최 전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편지도 네가 가로챘지. 9년 동안 한 통도 안 빠지고. 최 전무의 입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건우 사고도 내 짓이지. 안전줄을 잘랐어. CCTV에 다 나와 있어. 최 전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였죠. 공항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최 전무가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어요. 철커덕 캐리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박 회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이야. 40년을 같이 왔는데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최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40년. 최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철아, 40년 동안 난 항상 내 그림자였어.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지. 근데 넌 항상 앞에 있었고 난 항상 뒤에 있었어. 네가 회사를 세울 때 난 내 밑에서 시작했어. 네가 회장이 됐을 때 난 전무였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란히 선 적이 없어. 최 전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건우가 집을 나갔을 때 난 기회라고 생각했어.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이 회사는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애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야. 돌아올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편지를 막았어. 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런데 건우가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야. 내 차명 회사 현장에서. 그 애가 거기서 일하는 걸 알았을 때 언젠가 내한테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최 전무가 말을 멈췄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죽였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40년 친구의 아들을. 네가 사람이야? 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공항 로비에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최 전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병철아, 난 내 곁에 서고 싶었을 뿐이야. 그림자 말고 나란히. 박 회장은 최 전무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돈 때문에 넌 괴물이 됐구나. 난 돈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어. 돈이 다 뭐라고. 박 회장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이 최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전무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였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전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정혜에게는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 회장이 아들 영정 사진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 회장은 영정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끝났다, 건호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박 회장이 묘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가 오른손을, 봄이가 왼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슬이는 박 회장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건호의 묘비 앞에 섰어요. 그 옆 아내의 묘비 앞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건호야, 데려왔다. 내 아이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우리 손주들이요. 예쁘지? 봄이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빠, 나봄이. 할아버지가 병원 데려가줘서 이제 기침 안 해. 하늘이가 묘비 앞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이번에는 구겨진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편지지였어요.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이슬이가 박 회장 등에서 아빠 아빠 하며 손을 뻗었어요. 묘비를 만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이슬이를 안아 묘비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슬이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묘지에서 웃었어요. 묘지를 나서며 박 회장이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어요. 이사회 소집해라. 네. 무슨 안건으로요? 회장직 사임이다. 비서가 놀라서 박 회장을 봤어요. 박 회장은 앞서 걸어가는 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만 쫓고 살았어.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러다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이제는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겠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거니까. 하늘이가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빨리 와요. 봄이가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슬이가 유모차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아이들에게 걸어갔어요. 비서는 멈춰선 채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생 회의실에서만 보던 회장님이 손주들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 무렵 서점가에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가온이었습니다. 건호가 쓴 미완성 소설이었어요. 박 회장이 출판사에 의뢰해서 책으로 엮은 겁니다. 미완성인 채로요. 뒷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마지막 페이지에 박 회장이 한 줄을 적었어요. 이 이야기의 나머지는 아들의 아이들이 살아가며 채워갈 것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은 건호의 이야기에 울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어요. 등굣길이었습니다. 가로수의 하얀 눈이 꽃처럼 쌓여 있었어요. 박 회장이 새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하늘이, 왼손에 봄이. 이슬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어요.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이슬이가 유모차에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박 회장이 멈춰서서 이슬이를 내려다봤어요.
이슬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박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 헤어지죠? 그래, 절대 안 헤어진다.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하늘이가 교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서 박 회장을 봤어요. 할아버지, 나 오늘 장문 숙제 냈어. 그래, 뭐라고 썼어? 우리 할아버지. 박 회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는 눈 오는 날 왔어요. 이렇게 시작했어. 하늘이가 돌아서서 교문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뛰어가는 뒷모습이 밝았습니다. 박 회장은 교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의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장문 숙제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안경을 벗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이가 옆에 앉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박 회장 반대쪽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이슬이는 박 회장 품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왼손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그때 검지마디가 까닥 움직였습니다. 박 회장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검지가 까닥거리고 있었어요. 같은 버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진 버릇이었어요. 박 회장이 하늘이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과 같은 눈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은 차가웠고 지금의 눈은 참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업을 이어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가진 아들을 내쫓고 9년을 후회하던 아버지가 묘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손주 3남매를 지켜내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야기였어요.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성공과 돈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다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이제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지키고 싶다고요.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공과 돈을 쫓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못한 사람이요. 있으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8살 하늘이었습니다. 밤새 동생들을 업고 눈밭을 걸으면서도 울지 않았던 아이. 어른들이 만들어낸 잘못을 아이들이 감당하는 세상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 줄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상록수 인생 사연이었습니다.